미영아 갑자기 와서 놀랐지.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 엄마, 이렇게 추운데 왜 혼자 올라와? 또 아들 집에 들렀다 왔지? 응, 갔다 왔지. 근데 거긴 좀 숨이 막히더라. 그 인간 또 뭐라고 했어? 엄마,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 됐다. 사람 마음은 돈보다 차가운 법이지. 근데 미영아, 세상엔 아직 따뜻한 곳이 남았을까? 정수는 대답 대신 창문 너머로 스미는 바람을 바라본다. 낡은 전등 아래 그녀의 손에는 무겁고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봉투 속엔 53억의 비밀, 그리고 어머니의 자존심이 숨어 있었다. 이 돈, 그냥 돈이 아니란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제 오래 묵은 이야기의 문이 열린다. 하루 한 편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늦가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도 그 인파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박정순이에요. 71살. 주름 가득한 얼굴에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진 평범한 시골 노인이죠. 그런데 오늘 제 가방 속엔 평범하지 않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53억 원의 보상금 증서였어요. 캐리어 바퀴가 덜컹거리며 굴러갔습니다. 이 캐리어도 참 오래됐네요.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새 걸 살 돈은 있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꼈죠. 손에 쥔 종이 쪽지를 펼쳐봤어요.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 주소. 제 아들 재석이 집이었습니다. 사실 재석이한테 미리 연락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 일부러 하지 않았죠. 왜냐면 알고 싶었거든요. 돈이 없는 엄마를 아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제 품 안에 53억이란 거금이 들어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재석이가 저를 어떻게 맞이할지 궁금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눈이 침침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젊은 아가씨가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어요. 고마웠죠. 낯선 도시에서 받는 작은 친절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드디어 아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높다란 아파트 단지였죠. 입구에서부터 경비원이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아들 집에 간다고 했더니 동호수를 확인하더군요. 뭐랄까, 제가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시선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현관문마다 번호판이 반짝였어요. 재석이 집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렀죠. 삐 하는 전자음이 울렸어요. 잠시 후 인터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죠.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어머니인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재석이가 문을 열었을 때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놀람 반, 당혹 반이었죠.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환영하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곤란한 일이 생겼다는 듯한 말투였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비싼 소파와 큰 텔레비전이 있었죠. 제가 사는 시골집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인사는 했지만 그것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더군요.
손자가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만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귤 봉지를 꺼냈습니다. 내가 가져온 거야. 좋아하라고. 손자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아빠가 사준 게 더 좋아요. 그 말에 재석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애가 요즘 그래요라고 둘러댔죠. 저녁을 먹는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재석이는 회사 이야기만 했고 며느리는 말이 없었어요. 손자는 밥을 먹으면서도 태블릿을 놓지 않았죠. 제가 뭐 물어보려고 하면 재석이가 바쁘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계시다 내려가세요. 회사 일도 많고 해서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화려하고 밝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제 가방 안엔 53억이 있는데 아들은 빈손으로 온 엄마를 반기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알고 싶었던 답이었던 거죠.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과 주름이 선명했어요. 이 손으로 30년을 일했죠. 생선 손질하고 밭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재석이를 대학 보내려고 악착같이 일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재석이는 엄마 고생하지 마, 나 알아서 할게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며칠만 있다 가라고 하네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울면 안 되죠. 이건 제가 시험하려고 온 거니까요. 재석이 마음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빈손으로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죠. 아들에게 저는 돈 없는 짐일 뿐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재석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내려간다고 하자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짓더군요.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그 말이 진심인지 형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현관문을 나설 때 뒤돌아봤는데 재석이는 이미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확실해졌습니다. 이 돈을 재석이한테 줘봤자 제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거라는 게요. 돈만 보고 반가워할 게 뻔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딸 미영이네 집이었어요. 미영이는 반지하에 살고 있었죠. 재석이네 집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골목 안쪽 낡은 건물의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니 불빛이 희미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죠. 잠시 후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엄마, 미영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안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시지. 그런데 미영이 목소리엔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재석이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방 안으로 들어가니 비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고 손주들이 와 할머니다 하며 달려들었어요. 제 품에 안기는 아이들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냄새구나 싶었죠. 미영이가 냉장고를 열며 걱정했어요. 엄마 반찬이 별로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얘야, 엄마가 뭘 못 먹겠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에 미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역시 우리 편이시네요. 저녁을 먹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간단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먹어봐요, 저거 먹어봐요 하며 반찬을 떠다 줬습니다. 재석이네 집에선 느낄 수 없었던 온기였어요.
밥을 먹고 나서 미영이가 커피를 끓여줬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따뜻했어요.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미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형편은 이래도 행복해요. 돈은 없어도 가족끼리 웃으면서 살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아. 돈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 백이지. 저는 미영이 손을 꼭 잡았어요. 얘야, 내가 이렇게 살아줘서 엄마가 자랑스럽다. 미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울어요. 그날 밤 미영이네 집에서 잤어요. 방이 좁아서 손주들이랑 같이 누웠죠. 아이들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어요. 돈 많은 아들 집보다 가난한 딸네 집이 훨씬 더 따뜻했죠. 한밤중에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때 미영이가 제 가방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불빛이 희미해서 잘 안 보였는데 미영이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제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가 보였거든요. 산재 보상금 증서가 들어있는 봉투였죠. 미영이는 그걸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가방을 닫고 제자리에 놔뒀죠. 저는 본 척 안 하고 다시 누워버렸어요. 미영이가 어떻게 할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는데 미영이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봉투를 봤을 텐데 말이죠. 저는 속으로 미영이를 칭찬했어요. 역시 내 딸이야. 돈을 봐도 욕심내지 않는구나. 아침을 먹고 나서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은 어디 가세요? 저는 시골로 내려간다고 했죠. 미영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더 계시다 가시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얘야. 엄마도 집에 할 일이 있어서. 미영이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자주 올게요. 저는 미영이 어깨를 토닥였죠. 그래, 내가 효자다. 그 말에 미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효자 아니에요. 엄마한테 해드린 게 없는데. 아니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저는 미영이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온기였죠. 계단을 올라가면서 뒤돌아봤는데 미영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죠.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산과 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재석이는 저를 짐으로 봤어요. 미영이는 저를 가족으로 봤죠. 둘 다 제 자식이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어요. 이 53억 원을 자식한테 주지 않기로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니 장춘배 씨가 지나가다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서울 다녀오셨소? 얼굴이 좀 상하셨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도시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더이다. 집에 돌아오니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며칠 비운 사이에 집이 더 낡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제 집이니까 편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남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 남편 얼굴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당신도 참 고생 많이 했지. 산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아이들을 키웠죠. 이 보상금은 당신 목숨값이에요. 30년이 지나서야 나온 돈.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돈 필요 없었을 텐데. 저는 남편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돈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책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글을 썼죠. 사람의 진심을 재는 건 돈이 아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아주머니가 큰 돈을 받았다더라. 억 단위래.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슈퍼에서도 시장에서도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춘배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마을에 소문이 도네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사람들 입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장춘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조심하셔야 할 거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법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며칠 안 가서 재석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었는데 보상금 받으셨다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죠. 그래. 재석이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사기당하면 어떡하시려고요? 사기는 무슨 사기? 나 이 나이에 사기당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재석이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혼자 그 큰 돈 관리하시면 위험하잖아요. 은행이랑 상담이라도 해야 되는데. 걱정은 고맙다만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재석이가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니까 연락이 오네요. 참 씁쓸했죠. 미영이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가 보상금 이야기하던데 정말이에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영이 목소리에는 욕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였죠. 응, 그런데 넌 걱정 말거라. 엄마가 잘 쓸 테니까. 엄마 저 돈 필요 없어요. 오빠가 자꾸 그러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미영이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넌 착한 애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미영이 같은 딸을 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날 밤 바다로 나갔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죠. 저는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물 위로 달빛이 비쳤어요. 은빛 물결이 일렁였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자식들한테 나눠주면 재석이는 좋아하겠지. 그런데 그게 과연 재석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돈을 주는 순간 재석이는 더 욕심 많은 사람이 될 거예요. 미영이는 돈이 없어도 잘 살고 있어요. 굳이 줄 필요가 없죠. 그럼 이 돈은 누구를 위한 건가? 저를 위한 건가? 아니에요. 이건 제 남편의 목숨값이에요. 그분이 죽어서 받은 돈이죠.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의미 있게 써야 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칼이 흩날렸죠. 그 순간 답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을 세상을 위해 쓰자. 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쓰자. 남편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책장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돈은 상처이자 자존심이다. 누가 쓰든 사람의 가치를 세우는 데 쓰이길 바란다. 제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새벽까지 편지를 썼어요.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죠. 남편의 이름으로요. 그분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선물이 되는 거예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정순 씨, 이게 무슨 말씀이요? 53억을 기부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돈이에요. 이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장님이 한참을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순 씨 대단하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데.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이게 맞는 일이에요.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신청서였어요.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했죠. 박정순 남편 추모 복지재단. 그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이름이 세상에 남을 거예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봉투는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가득 찼죠.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돈이 아니라 의미를 남기는 것. 며칠 후 재석이가 갑자기 내려왔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재석이를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돈 때문에 왔구나. 재석이가 급하게 저를 찾았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장춘배 씨가 재석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왔어요. 저는 낚싯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재석이가 소리쳤죠. 엄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왜 왔니? 재석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 돈 어디 있어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재석이를 똑바로 봤어요. 돈이 그렇게 급하냐? 재석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돈을 보러 온 거지.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재석이가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혼자서 관리하시면 위험하잖아요. 사기꾼들도 많고. 저는 피식 웃었죠. 걱정은 고맙다만 이미 늦었다. 재석이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돈 이미 없다. 기부했어. 재석이가 비명을 질렀죠. 뭐라고요? 53억을 기부했다고요? 응, 너희한테 주기엔 아까운 돈이더라. 제 말에 재석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의할 필요 없어. 내 돈이니까. 장춘배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자식이라도 부모 돈에 욕심내면 안 되는 거지. 재석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죠. 파도 소리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어요. 재석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안쓰러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재석이한테 필요한 교훈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워야 해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한 통 더 썼습니다. 자식들한테 남기는 편지였어요. 내 자식들아, 돈은 상처의 값이 아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람답게 사느냐, 그게 진짜 재산이다.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돈 대신 마음을 남기고 싶다. 너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준다면 그게 나의 보상이란다. 편지를 다 쓰고 장롱 깊숙이 넣어뒀어요. 언젠가 아이들이 발견하겠죠.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익명의 53억 기부자 산업재해 유가족 지원 재단 설립.
작은 기사였지만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정순 아주머니가 그 큰 돈을 기부했다더라.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박수를 쳤습니다. 정순 씨 대단하십니다.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저는 부끄러웠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장춘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훌륭하십니다. 어르신 남편분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당신 이름이 세상에 남았어요. 재석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신문 봤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그래. 재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주시면 안 됐어요? 너희한테 주면 뭐하니? 돈만 보고 덤벼드는데. 제 말에 재석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재석아,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재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죠. 알면 됐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이도 전화했어요. 엄마 기사 봤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미영이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얘야, 엄마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미영이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미영이는 정말 제 딸이에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어요. 마을에 복지재단 현판이 걸렸죠. 박정순 남편 추모 복지재단. 그 현판을 보는데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재단에서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자리였죠. 재석이도 왔더라고요. 멀리서 서 있는 재석이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재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재석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제가 틀렸어요. 엄마가 하신 일이 맞는 거였어요. 저는 재석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알면 됐다. 재석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미영이도 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아이들이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천사예요.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란다. 그날 저녁 바닷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바다가 일렁였죠.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허름한 외투에 흰 스카프를 두른 사람. 남편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죠. 여보세요?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만 불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느낌은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별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별빛 아래 서 있으니 평온했어요. 이제 됐어.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사람은 가난해도 존중받을 수 있다. 나는 그걸 증명하고 싶었다.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어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재단이 점점 커졌어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죠. 재석이가 정기적으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미영이도 봉사활동을 나왔습니다. 어느 날 재석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공로패예요. 마을에서 엄마한테 드리는 거래요. 금빛 현판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지역 발전 공로 박정순. 저는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빛날 줄 몰랐어요. 재석이가 말했죠. 엄마 자랑스러워요. 저는 재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밤 곰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죠. 당신 잘했소. 우리 함께 잘 살았소.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었나 봅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꽃잎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미영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죠? 같이 산책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이 제 손을 잡았죠. 할머니, 저기 꽃 예뻐요. 같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했죠?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돈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 재석이도 가끔 내려옵니다. 예전처럼 바쁘다고 서두르지 않아요. 천천히 시간을 보내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달라졌어요. 재석이가 사람다워졌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덕분에 아이 10명이 대학에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낳다니. 저는 바닷가로 나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잘 쓰이고 있어요.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대요. 파도가 대답하듯 철썩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몸도 점점 약해졌어요. 나이가 나이니까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제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할 일을 다 했거든요. 재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그 큰 돈을 기부하신 거.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전혀. 이게 가장 잘한 일이야. 재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존경합니다.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해요. 정순 어르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어느 여름날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어요. 사랑은 증명되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거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놓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미영이가 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저는 미소 지었죠. 엄마 인생이야. 미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재석이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장롱 밑에 숨겨뒀던 편지였죠.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대요. 엄마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미영이한테 전화해서 같이 울었답니다. 두 남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사람이 됐어요. 저는 두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됐다. 엄마는 행복해.
바닷가에 벤치가 하나 생겼습니다. 박정순 어르신을 기리며 그 벤치에 앉아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왔다가 가는 거. 해가 집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름답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평온합니다.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머리칼을 스쳤어요. 따뜻합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는 것 같아요. 남편 같아요. 여보, 이제 가도 될까요?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바람이 대답합니다. 그래, 잘했소. 이제 쉬어도 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쉴 시간이네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편안해요.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정순 어르신은 진짜 부자셨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셨어. 그 말이 제일 기뻐요. 재단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석이가 이사장이 됐어요. 미영이는 봉사팀장이고요. 두 남매가 힘을 합쳐 재단을 키우고 있죠. 매년 장학금 수여식이 열립니다. 제 사진 앞에서 아이들이 꽃을 바쳐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저는 이제 편히 쉬고 있어요. 남편 곁에서요. 두 사람 함께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우리가 남긴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53억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로 만들어진 건 사랑이었어요. 돈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죠. 그게 바로 제가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의 값어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눴느냐로 평가받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도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그들이 웃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제가 남긴 흔적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재석이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회사에서도 후배들을 잘 챙긴대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아이들과 웃으며 살아가죠. 엄마를 닮았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일 좋은 칭찬이에요. 저녁 해가 바다에 반사됩니다. 금빛 물결이 일렁여요. 그 빛 속에서 모든 게 빛나 보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그 큰 돈을요. 저는 대답해요. 전혀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53억으로 산 건 명예도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어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자존심. 그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아이들이 커서도 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하고 시작하겠죠. 그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지면 좋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로요. 마을엔 여전히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에 제 목소리가 실려 있어요. 사랑하고 나누며 살라고.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길이라고. 재석이와 미영이는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남매니까요. 그러다가도 금방 화해해요. 엄마가 보고 계실 거야 라며 웃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항상 보고 있어요. 계절은 또 바뀝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와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영원합니다.
제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돈보다 사랑을 남긴 사람. 그 문장이 제 인생을 요약해요.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밤하늘에 별이 뜹니다. 수천 개의 별들이 반짝여요. 그 중 하나가 저일까요? 남편 옆에서 빛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행복하겠어요. 마을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정순 할머니 노래를 만들었대요. 가사가 이래요. 할머니는 천사 돈을 나눠준 천사. 귀엽죠? 그 노래를 들으면 웃음이 나와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요. 그 속에서 잠깐이라도 멈춰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남길 건 뭘까 하고요.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쓸수록 커져요. 나눌수록 많아지죠. 그게 바로 인생의 비밀이에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53억이란 돈은 제게 시험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 것인가? 욕심을 채울 것인가? 사랑을 나눌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합니다. 재석이가 편지를 씁니다. 엄마한테 쓰는 편지예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 편지를 바람이 가져갑니다. 제게 전해지겠죠. 미영이는 재단 일을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상담해 주죠. 엄마가 하셨던 것처럼 저는 미영이를 보며 뿌듯해합니다. 시간은 모든 걸 증명합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시간이 보여줬어요. 가족이 변했고, 마을이 변했고, 아이들이 꿈을 꾸게 됐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줘요. 나눔이 행복을 만들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시골 노인이었죠. 그러나 선택으로 특별해질 수 있었어요. 옳은 선택을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바다는 여전히 출렁입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와요. 그 파도처럼 사랑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사랑의 파도가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돈은 빌려 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빌려 쓰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의미 있게 쓰세요. 후회 없게요. 저는 후회 없이 살다 갔습니다. 제 인생은 성공했어요. 가난했지만 떳떳했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53억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니 가벼워졌어요. 그 돈의 주인은 저였지만 진짜 주인은 세상이었던 거죠. 돌려준 겁니다. 재석이와 미영이는 이제 한 팀입니다. 같이 재단을 운영하며 엄마 뜻을 이어가요. 남매가 이렇게 화목해진 적이 없었대요. 제가 준 선물이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와요. 그러나 별빛이 어둠을 밝혀줍니다. 제 사랑도 그래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 같은 거예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누군가가 이어받아 또 나눠줄 거예요. 박정순. 평범한 이름이죠. 그러나 이 이름에 담긴 의미는 평범하지 않아요. 사랑과 나눔과 희생이 담겨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라는 걸, 사람값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 바람을 타고 제 목소리가 퍼져나갑니다. 사랑하세요.
나누세요.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이제 평안히 쉬겠습니다. 남편 곁에서 편히 쉬면서 여러분을 지켜볼게요. 행복하세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순이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교훈이었어요. 사랑이었죠. 그 사랑이 지금도 마을을 비추고 있습니다. 영원히 빛날 겁니다.